아버지, 어머니, 저 단촐한 세 식구는 서울 논현동에 살았습니다. 건축업을 하셨던 아버지의 회사는 부도가 납니다. 공교롭게도 그 시점이 제가 중학교에 입학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입학 선물로 아버지의 부도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기까지 당해서 중학 입학 일주일 후 어머니 아버지는 빚을 갚기 위해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고 저는 졸지에 지하실 방에 혼자 남게 됐습니다. 너무 큰 변화에 어떻게 살지를 몰랐죠. 멍하니 한 학기가 지났습니다. 우리 식구는 아무도 없는 타지, 제주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벌 옷 약간만 챙겨서 갔었어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었죠. 낯선 땅, 말도 낯설고 문화도 낯설고 모든 것이 어색한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냥 외국에 온 기분이었어요. 제주시에서 버스로 1시간 거리에 있는 30가구도 채 안 되는 시골을, 그 중에서도 폐가에서 1년에 내는 연세 60만 원에 살았습니다. 나무로 된 집 내부에는 지네랑 뱀이 살고 있었고요. 마당에는 풀이 허리 높이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비 오는 밤이면 마룻바닥과 천정에서 커다란 지네나 뱀들이 기어나왔죠. 집 구석에 시멘트 바닥이 있었고 거기에 지하수가 나오는 수도꼭지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부엌 겸 세면실이었죠. 화장실은 마당 구석에 구덩이를 파서 해결했어요. 가끔 오일장이 열리면 2,000원에 10마리 이렇게 상해가는 꽁치를 사다가 구워 먹었어요. 주전자랑 브루스타가 있었으니까 주전자에 밥을 하고 고추장이랑 스팸을 풀어서 찌개를 끓여서 또 덜고 이렇게 해서 끼니를 때웠었어요. 그나마도 없을 때는 많이 굶었죠. 전원주택지와 시골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골은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촌락을 이루며 사시는 거예요. 친밀한 지역사회죠. 그 사이를 우리가 비집고 들어간 거예요. 할 줄 아는 게 없는 다른 말투의 거지 일가족에게는 노골적인 냉대가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 갔다 왔더니 아버지가 대형 간판을 마당에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간판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만들어 보신 적은 없죠. 그냥 맡아 오신 거예요. 오랫동안 고민을 하셨고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이라 사물을 보는 식견은 있었어요. 마음먹고 연구를 하면 못할 일은 없었죠. 사업이 망하고 나니까 이제야 사소한 것들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신 거죠. 그날 밤새 어깨너머로 봐왔던 지식을 총동원해서 아버지와 저는 대형 간판을 하나 완성해요. 그리고 100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그 돈으로 가스레인지와 가스통, 주방도구를 샀어요. 음악을 좋아하신 아버지는 스피커 달린 대형 CD 플레이어와 텔레비전도 샀죠. 그 후로 우리 부자는 함께 일을 했어요. 한 달에 한 건, 어떨 땐 두세 달에 한 건. 그 건건이 사냥감이었죠. 아버지와 둘이서 15일 만에 작은 빵집 하나를 만들었었죠. 낭만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밤새 현장에서 술에 절어있는 아버지와 학교 끝나고 어쩔 수 없이 밤새 작업하는 중2 간의 관계는 최악이 됩니다. 돈 때문에 한 공간에 있는 거죠. 빵집이 완성된 날, 고기가 많이 들어간 카레를 먹었어요. 맛있었습니다. 이후에 이런저런 야간 작업 중에 한 목수 아저씨가 얘기해줬던 게 지금도 기억나요. 아버지가 밤참으로 빵을 사왔었어요. 구석에서 저는 하던 일을 마주하고 있었는데 목수 아저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서 와, 이거 먹고 해라. 힘든 일은 각자 하고 좋은 일은 같이 하는 거야. 각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게 있죠. 고독해도 참고 각자가 해야 할 일은 징징대지 말고
그냥 각자가 맡아서 끝내야 해요. 고생 자체는 창피한 거예요. 고생의 과정에서 남과 다름을 느낄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창피함이 올라오죠. 고생을 거치고 삶을 살아내면 자부심이 창피함보다 커서 훗날 고생을 자랑스러워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면 그 고생은 자랑도 뭣도 아닌 그냥 노고였을 뿐이죠. 고생을 겪는 그 순간에는 상황을 판단한 겨를도 없어지죠. 상황을 살폈었으면 아마 죽지 않았을까요? 세상을 보는 눈을 닫아버렸기에 버텼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왜 이런 상황에 처해야만 하는지 물어볼 수도 답을 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니 이럴 때는 몸과 마음을 다 닫아요. 군대에서 45kg 군장을 메고 90km를 36시간에 걷는 행군이 있어요. 훈련으로 체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시작하는 행군이에요. 먼 앞에 목표를 보고 가면 절대 완주 못해요. 36시간, 이틀 후의 목표가 보이겠어요? 끝이 안 보인다는 것만 보이죠. 그럼 주저앉아요. 1강에서 학생들에게 이 말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했었죠. 그냥 대가리 받고 가는 거야. 바로 자기의 발 혹은 바로 앞 전우의 뒤꿈치만 보고 걸어야 해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억지로 나아가지죠. 저는 제주도에 친구가 없습니다. 문화가 너무 달랐고 말투도 달랐고 사고도 달랐고 살고 있는 방식이 너무 달라서 그들도 저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취급했었어요. 중고등학교를 통틀어서 2번 논 것 같아요. 같은 반 학생 생일 뭐 이런 거였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공부 말고는 여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남들과 똑같이 놀아서는 안 된다. 하루도 안 쉬고 공부했어요. 아니면 일하거나. 하지만 학원은커녕 문제집을 살 돈도 없었기에 저한테 있는 공부수단은 교과서와 수업 필기밖에 없었죠. 제주도는 교육열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달마다 월말고사를 받고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는 때에는 월말고사와 중간고사가 겹쳐서 시험을 2번 본 적도 있었어요. 반에서 10등 이내 학생은 표창을 받았고 점수가 떨어지면 선생님께 맞았어요. 점수가 많이 떨어지면 많이 맞았죠. 상위권에는 항상 들어갔었어요. 아무리 교과서만 달달달 외워도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것만 열심히 공부해도 중간 이상은 되더라고요. 하지만 표창 10등 이내는 못 들어갔어요. 그때는 이유를 몰랐어요. 공부에는 크게 2개의 레벨이 있습니다. 1레벨, 암기, 이해, 습관화의 영역입니다. 암기, 일단은 외워야 합니다. 이때 얼마나 한계를 넘어서까지 자신의 뇌를 괴롭혔는가에 따라 암기력의 향상이 이루어집니다. 괴롭히지 않으면 뇌는 외우려 하지 않고 암기 능력을 높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암기는 괴로울수록 잘 되고 있는 거죠. 일정 이상의 암기 이후에는 이해가 뒤따라요. 이해가 희열감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죠. 몰랐던 혹은 알았던 사실들의 이치가 이해될 때의 기쁨은 중독감이 있어요. 정도 이상 나아가면 암기와 이해를 이렇게 순서대로가 아니라 동시에 서로 병행시켜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사고의 습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버릇이 되도록 자꾸 연습해서 소위
그렇게 사고하는 사람으로 변신하는 거죠. 수학 문제 자주 풀듯이 자주자주 풀어서 그 공식을 적용시키는 게 마치 습관처럼 되게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게 1단계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영어는 재미없으니까 환율로 한번 해볼게요. 환율, 바꿀 환. 바꿀 환은 원화와 달러를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율은 비율할 때 쓰는 건데 이 율이 수학 용어입니다. 일상 용어로 바꾸면 차이라는 의미가 돼요. 여기에서 오해가 많이 생겨요. 환율에서의 율은 둘 간의 비율이 아니고 그건 수학 용어니까 경제학 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거라는 거죠. 일상 용어는 두 화폐 간의 차이가 환율의 의미가 돼요. 이걸 그림으로 한번 이해해 볼게요. 분모는 고정이에요. 못 움직여요. 원래 움직이는데 그걸 고려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일단 못 움직이는 걸로 가정해요. 분자의 크기가 변하죠. 분자가 클 땐 둘의 차이가 크고요. 분자가 작아지면 둘 간의 차이가 작아지죠. 클 땐 차이, 즉 율, 환율이 큰 거예요. 작아지면 환율이 작은 거고요. 근데 환율은 근본적으로 서로 교환할 때나 필요한 거잖아요. 교환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식이다 보니 분자가 클 때와 작을 때 분모를 얼마나 받아올 수 있는지, 분자를 얼마나 받아올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해요. 환율이 클 때는 분모 요만큼을 받아오는데 분자를 이만큼 줘야 돼요. 분자, 원화가 얼마나 가치가 없으면 이만큼이나 달라는 건지 화가 가치가 없어진 거죠. 아니면 반대로 달러가 가치가 커졌다고 봐도 되겠죠. 반대로 둘 간의 격차가 줄면, 환율이 줄면, 즉 분자가 작아지면 우리 돈이 높게 평가되나 봐요. 원화 요만큼만 줘도 달러를 이만큼 주겠다니. 원화의 가치 상승, 달러 약세. 이걸 경제 기사, 주식, 투자 뉴스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상기하면서 뇌가 자연스럽게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게 바꾸는 게 습관화의 영역이죠. 이때에 들어서야 비로소 경제 뉴스를 해석해낼 눈이 생길 것 같아요. 물론 이해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암기도 업그레이드 되죠.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생각을 빨리 할 수 있게 축약한 정리를 그냥 외워버리는 거예요. 환율과 달러는 같이 움직인다. 환율이 높아지면 달러의 가치도 높아지고 환율이 떨어지면 달러의 가치도 떨어진다. 그러면 이 레벨 1이 끝나요. 저도 이번 영어 강의가 종강되면 경제 공부를 시작해서 뉴스를 읽는 눈을 만들 생각이에요. 경제적 사고를 습관처럼 한다는 거, 탐나는 능력이죠. 레벨 2는 식견의 영역이라고 이름 붙여봤어요. 대상의 지식 너머를 볼 줄 아는 자기만의 가치관과 식견, 뛰어난 해안을 얻어내는 거죠. 식견은 미래를 예측하고 연구하고 공부한 대상에 대한 자신만의 가치관을 완성하는 단계예요. 저는 어느 사회, 어느 나이대건 서열이 존재한다면 서열의 최상위 계층, 흔히 1등, 1등급, 1위 이런 일자의 칭호를 받는 사람들은 레벨 2에 도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항상 미래를 두려워하고 동시에 궁금해하죠. 세상은 해안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을 항시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간 경합을 붙이죠. 이런 2레벨에 도달한 사람을 선별하고자 했던 것이 시험이 탄생하게 된 목적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원래의 의미가 퇴색된 감이 있지만 태초에 시작될 때 테스트, 이 시험이라는 건
1등부터 36,489등. 이 등수를 한 사람들에게 꼬리표를 달게 하려는 순위 매기기가 목적이었던 것이 아니고, 해안에 도달한 소수를 선별해내서 이들을 지도자의 자리에 앉히려고 고안된 시스템이 시험인 것 같다는 거죠. 솔직히 39,000 삐비비비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의 등수를 받은 사람한테 그 등수 알려주는 게 무슨 사회적 이득이 있어요? 본인도 정확한 숫자는 안 궁금할 것 같은데. 뛰어난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 시험인 거예요. 이 원리를 전제해서 오늘날 우리의 수능 입시 체계를 살펴보면 여전히 이 목적이 숨겨져 있는 게 보여요. 잘 보면 시스템은 2, 3, 4부터 9등급까지의 세심한 분류에는 사실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대학도 그렇고. 뒤에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3, 3, 3, 4등급보다는 1, 4, 4, 4 이게 더 높게 평가다 받는다는 거죠. 우리의 유전자에도 이게 당연히 있어요. 결국 인류가 가진 유전자가 같고 생각하는 게 전부 같을 수밖에 없으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1444가 더 미래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저는 역으로 바로 이 지점을 오히려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시작점으로 봐요. 우린 누구나 어느 영역에서건 1등을 할 수 있는 자질이 있어요. 수학, 한 번에 빵 많이 먹기, 바보짓 하기, 말 빨리 하기, 목소리 이상하게 내기. 비록 내가 1등 할 수 있는 그 영역이 현재 주류냐 비주류냐 이 차이는 있겠지만, 내가 잘 할 수 있는 영역이 언제 주류로 바뀔지 이건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여기서 어른의 역할이 중요해요. 아이의 재능이 비주류인 것을 스스로 자책하게 내버려 두지 말고 재능이 있음을 축복하고 재능을 키우도록 장려해 줘야죠. 저에게 있어 공부란 1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순위를 잘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는 거였어요. 미장, 목공, 타일, 천정 배선을 놓고 술기운으로 버티는 아버지와 둘이서 밤새 낑낑 씨름하다 다음날 첫 차로 학교를 나가는 마당에 등수에 연연할 겨를이 있을 수가 없죠. 당연히 시험 볼 때마다 민감하게 신경은 썼지만 결과에 연연할 여유가 없었다고요. 내가 살 길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공부라는 과정에는 절실하게 매달렸지만 결과에 만족, 불만족 이런 감정을 곱씹고 연연할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점수와 등수가 안 나온다고 포기한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포기도 여유가 있을 때 하죠.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을 때는 포기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해요. 성적이라는 결과에 대한 기대도 하고 실망도 하지만 공부 아닌 다른 방향에 대한 생각은 아예 없는 거. 강제성이 최대치까지 부여된 환경이죠. 이거 말고는 가출을 해서 비행 청소년이 되는 수밖에 없는데 아는 사람이라도 있어야 가출을 하죠. 깡촌에 집 주변이 온통 숲이라 이건 가출이 아니라 실종이 돼요. 비행 청소년, 깡패가 될까 생각도 했었어요. 당시 제주도는 제주시 개발의 붐이 일어서 두세 건 건물당 하나는 공사 중이었어요. 중고생 간에 시비가 붙으면 바로 지천에 있는 벽돌이나 쇠파이프를 들었어요. 싸우다가 다치는 것도 많이 봤죠.
비행 청소년이 되기에는 당시 제주도의 허들이 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이도 저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긴 했는데 1등은커녕 10등도 안 되고 사실 교과서만 외워서 시험을 어떻게 대비해요. 지금 돌이켜보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냥 닥치고 했죠. 하지만 공부하는 과정이 싫지만 않았어요. 교과서밖에 볼 게 없었기 때문에 교과서 문장들의 함축성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문장이 함축적이라는 것은 조사 한두 개만으로도 의미와 내포한 바가 크게 달라지는 걸 말해요. 선생님들의 설명도 일견 고리타분하게 들리지만 필기한 것을 잘 보면 설명과 말에 오류가 없어요. 엄청난 함축성을 담은 말들인데 이게 집에 와서 자꾸 읽어보면 그제서야 보이는 것들이 아주 많더라는 거죠. 이렇게 읽어내고 그래서 모르는 영역을 이해해내면 새로운 지적 세계를 정복한 것 같았어요. 비참한 현실에서 도망칠 수 있었죠. 무엇보다 내가 얻어낸 매일의 작은 깨달음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아요. 사업이 망해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삶도 빼앗기고 자유도 빼앗겨서 살고 있었잖아요. 머릿속에 있는 것은 아무도 못 빼내가요. 이건 내 거예요. 유일한 내 거. 그렇다 보니 공부와 지식에 대한 애착과 가치관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고대의 인류는 무언가 하나에 대해 식견을 쌓은 사람들의 정리를 모아서 학문의 분야를 만들었어요. 이건 그동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며 쌓아 올린 인류가 지금까지 번영하는 데 이바지해온 수많은 지식들이에요. 그리고 그 학문 분야들을 인류가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과목이에요. 그 과목들을 한평생 공부만 한 사람들이 전달해 주는 곳이 학교예요. 여러분들이 흠집내고 무시하고 가끔은 등한시할 수도 있는 학교는 사실 인류의 노력이 집대성된 지혜를 목표로 지식을 전달해주는 장소예요. 이걸 공짜로 배울 수 있다는 건 기적이죠. 공부는 결과를,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우수한 성적을 얻기 위해 달리는 경주가 아니에요. 그건 그런 순위 경쟁이라는 패러다임에 갇혀서 우리가 어느덧 공부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게 된 거죠. 공부는 학문을 한다는 건 그렇게 값싼 게 아니에요. 1단계에서의 암기, 이해, 습관화, 이 세 가지 사이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1레벨 단계를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경주를 막막한 심정이지만 억지로 꼬린 지점에 눈을 돌리지 않고 바로 앞, 땅바닥, 내 발만 쳐다보면서 걸으면,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걸으면, 걷다가 너무 힘들면 펑펑 울면서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걸으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몰랐던 식견이 내 손에 꽉 잡혀 있어요. 지혜가 장착된 거죠. 요새 꿈, 선택, 자기 주관이라는 이름하에 많은 중고생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학교 공부에서 멀어져 가요. 그런 학생들을 끌어안치는 선생이란 직업이 너무 힘들기에 교대는 자꾸 미달돼요. 이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전부 똑같아요. 전부. 자신은 미술, 게임, IT, 운동, 의상, 디자인, 건축,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관심과 재능도 있다. 근데 왜 내가 수학을, 물리를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라고 물으면 무슨 대단한 생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중고교 자퇴, 진로 변경, 시험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게 된 이유, 점수가 안 나온 이유,
뭐 이런 말들인데 정확히 얘기하면요. 이 학생들은 현재 하는 공부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에 환멸을 느낀 게 아니에요. 공부가 싫은 건 더더욱 아니에요. 5살 때부터 글자 공부, 음악, 수학, 국어, 역사, 영어, 온갖 세상에 좋은 것들 다 배우다가 그렇게 학습하는 게 그냥 삶이었는데 갑자기 각성해서 자신을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들여다보니 야, 이거 내가 사실은 싫어하는 거였네. 그걸 깨닫는다고요?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다른 말을 하고 싶은데 빙빙 돌려 말하는 거죠. 그 학생들이 말하고 싶었던 건 다른 무언가를 하고 싶다가 아니에요. 그 애들이 한 말은요. 내 머리 위에 넘사벽의 아이들이 100명, 200명, 10명, 5명 있는데 이들을 이길 자신이 없다. 나름 한다고 했는데 순위에 변동이 없다. 질린다. 치인다. 쫓기는 기분이다. 무엇보다 상처받았다. 나 상처받았다고. 올라갈 미래가 안 보이니까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어차피 희망 없는 경주를 왜 하나. 나는 1등을 할 수 있을 다른 길을 찾겠다. 이거죠. 이 말 자체는 슬프고 논리적인 결론이에요. 논리적이라서 더 슬프죠. 근데 시각이 틀렸잖아요. 학교에서, 제도권 교육에서 물론 전달자인 선생, 교수, 이 양반들도 사람인지라 변변치 못한 것들도 있긴 한데 대체로 교육자는 학문을 전달하는 거고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중도 포기를 외친 학생은 교육자가 전달하는 교육의 내용, 학문의 내용, 그래도 대체로 괜찮은 사람들이 전달해주는 그 내용에 신경을 쓴 게 아니라 결과물인 등수에 신경을 쓴 거죠. 땅바닥을 보며 걸어야 하는데 저 앞을 살피다가 아득히 보이지도 않는 저 꼬린 지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봐버린 거죠. 얼마나 아찔하겠어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는 거죠. 어른들이 맨날 얘기하잖아요. 세상 일이 뜻대로 안 된다. 아니, 지들은 스스로 맨날 그렇게 입버릇처럼 얘기하면서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 풀이해드려요. 세상 일이 뜻대로 안 된다는 말은 함부로 결과를 예상하고 예상한 결과에 근거해서 또 다시 그 이후의 노력을 계획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식이요. 차트를 예상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일의 결과를 예상해서 그 예상에 근거해서 모레를 다시 그거에 근거해서 10일 후를 예상하고 그걸 한 번에 이은 게 미래에 대한 예상 그래프잖아요. 예상에 근거해서 그 다음 예상을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걸 세상에 나와서 40년, 50년 살아본 우리도 툭하면 잊어버리니까 자꾸 말해서 각인시키는데 세상 일이 뜻대로 안 돼? 아유, 그러게 말이에요. 세상 일이 참 마음 같지 않죠? 맨날 이렇게 서로 각인시키는데 서로 말해주면서 10대들이 어떻게 이 교훈을 가지고 살아요? 결과가 중요하다고 웬갓 어른들이 타말하니까 우리 10대들은, 청년들은 저 멀리 시험의 결과와 등수의 꼬린 지점을 보면 안 되는데 의례 당연히 보죠. 눈이 가요. 그리고 예상하고 계획을 해요. 예상에 근거한 계획. 이 정도 노력했으니 50등에서 40등. 운 좀 터지면 25등까지 가겠지.
예상을 하면 안 되는데 그 노력에 근거해서 그 점수가 나온다는 예상에는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다른 친구들의 노력도 있고 출제자도 이걸 예상해서 문제의 난이도를 변화시킬 테고 그렇게 예상에 근거한 계획 그리고 계획이 들어맞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오면 좌절하죠. 공부가 곧 입시 성공. 이거 아니라고요. 공부와 입시의 성공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공부는 우리가 하는 과정이고 입시는 결과잖아요. 우리는 입시에는 성공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공부는 해야 해. 인간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이 당위성을 설명해 줘야죠. 하지만 이걸 몸소 40년, 50년 동안 산 사람들도 자녀가 이렇게 얘기하면 순간 흔들리는 거예요. 스스로 계획을 갖고 앞으로 나가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서. 계획을 갖고 앞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과정을 밟는다. 우리 과정을 밟는다라고 하잖아요. 마치 장거리 행군하듯이 걷지는 않고 도착 지점을 지도로 보고는 엄청 힘들다고. 한 서너 시간 걸어보니까 내 말이 맞지 않냐고. 역시 힘들고 나보다 8시간 먼저 출발한 사람을 어떻게 이기냐고. 안 걸을 거라고 하는데 그럼 뭐 할 건데? 난 이거 할 거다. 그럼 허락을 하죠. 아니면 힘으로 억지로 눌러서 계속 경주에 참여하게 하죠. 둘 다 맞을 수도 있지만 저는 둘 다 틀렸다고 봐요. 근본적 문제는 8시간 먼저 출발한 사람을 이길 수 없는 건 당연한데 그걸 왜 이기려고 목표를 잡느냐, 그게 문제죠. 사람마다 1등할 자질은 있지만 그게 주류, 그러니까 공부일 수도 있고 비주류일 수도 있다고 아까 말했잖아요. 장점이 공부였던 아이가 중고교 시험에선 당연히 잘하겠죠. 다른 게 장점인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중고교에서 그 학생들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당연해요. 하지만 시험 성적이 높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당연한 거지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공부는 중2부터 고3까지 5년간 1등한 소수들 행복하라고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학문이 시험 잘 봐서 희열감을 느끼게 하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학문과 공부는 그렇게 싸구려 과정이 아니에요. 공부의 존재 가치는 앞서 충분히 제가 몸소 겪은 바로 설명드렸죠. 암기와 이해를 병행하고 이를 몸에 새기는 습관화 과정을 거쳐서 지혜와 식견에 이르면 죽음을 제외한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나만의 재산이 생긴다고요. 그 외의 모든 재산은 한순간에 빼앗길 수 있는데 이건 내 거. 오직 내 거라고. 그렇게 얻은 이 식견을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로 전환하는 것은 사회에 나와서 실습하면 금방 돼요. 공부는 지혜를 갖게 해요. 그리고 지혜는 꼬린 지점이 있지 않아요. 목표한 책 다 읽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생겨요. 사람들은 돈에 매달리죠. 돈을 벌기 위해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돈을 벌어주는 건 지혜예요. 우리가 지식이 적어서 성공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고요. 공부를 안 해본 사람은 막연하게 지식이 해결해 줄 거라는 희망을 갖고 사는데 그 지식을 얻으려는 과정에서 얻은 식견이 결과를 바꾸는 거예요. 같은 자격증을 갖고 있어도 사람마다 깊이와 깨달음이 다 다르잖아요. 지혜는 엄청난 고통과 함께 레벨 1을 거쳐서
레벨 2까지 도달한 사람들이 닿는 영역이에요. 이걸 깨닫고 연습할 수 있는, 그것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곳이 학교인데, 순수 학문은 공부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실패하고 실수해도 피해를 입지 않는데, 사회에 나와서 실패하면서 배우면 엄청난 수강료를 물게 되는데, 지식을 지혜로 바꾸는 과정을 교실 속 순수 학문을 배우면서 터득한 사람은 사회에서 하는 돈 공부, 성공 공부에서도 터득하는 속도가 확실히 빨라요. 학생들에게 이 시험, 공부, 자녀의 장점, 이 세 가지를 분리해서 설명해 주지 않으니까 중간에 자꾸 다른 데로 새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가 다른 말로 타인의 시각, 나를 둘러싼 세계, 자아잖아요. 모든 거죠. 이게 우주의 모든 거라고요. 나와 나를 제외한 세계, 그리고 그 세계에서 나를 들여다보고 있는 또 다른 자아. 이게 전부잖아요. 이게 세계가 서로 다르다라는 걸 명쾌하게 선을 그어줘야죠. 그걸 해로움 없이 겪고 느끼게 해주는 게 학교이고 체계화시킨 게 제도권 교육인데 그것만큼 감사한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걸 교통 정리를 해줘야죠. 물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른 길을 중도에 선택해서 성공했던 학생들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들리긴 하는데 그건 결과론적인 얘기고요. 그 학생의 부모가 만약에 학교 공부의 과정을 잘 정리해서 설명해 주었고 결과와 무관하게 과정을 열심히 밟아갔다면 그랬으면 쉽게 깨달았었을 것을 사회 나와서 고통과 실패라는 비싼 수업료를 내면서 배운 순간순간이 꽤 있었을 거예요. 이걸 소소하게는 절대 부모한테 얘기하잖아요. 자신이 고통과 실패와 괴로움을 겪게 된다는 건 스스로 선택한 거기 때문에 이거 창피해서라도 절대 얘기하잖아요. 많은 얘기하는 거 같죠? 딸이 엄마에게, 아들이 엄마에게, 아빠에게. 아니요. 자식들은 자신이 고통스러운 걸 절대, 진짜로 고통스러우면 부모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부모도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 아이들은 제가 보기엔 굳이 돌아서 가는 거예요. 부모가 정리를 안 해줘서.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 청년들의 삶에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너무나. 왜 안타깝냐고요? 성공했다고 느끼면 다행인데 중도 포기하고 다른 방향을 틀었거나 아니면 억지로 제도권 교육에서 계속 경주를 하기로 선택했거나 어쨌거나 스스로 성공했다고 느끼면 다행인데 실패했다고 느끼는 젊은이들은 죽잖아요. 내가 선택한 건데 내가 이것마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죽어요. 공부도 못했는데 나를 받아주는 세계가 없구나 이렇게 비관하며 애꿎은 청년들이 죽어나가잖아요. 시험이 아니라 공부, 결과가 아니라 과정. 삶은 과정 때문에 살아보는 가치가 있는 건데 삶의 꼬린지점, 종착점이라고 해봐야 죽음인데 과정이 중요한 것을 못 배우면 결과가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걸 내버려 두면 그 학생들은 인생은 어차피 살아봐야 죽음으로 내달려가는 것 이렇게 생각하며 허물을 느끼고 죽어요. 개소리 하지 마라. 공부는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야. 삶은 그렇게 결과를 향해 내달리는 게 아니야. 시험이 원래 1등 리더를 고르는 거야. 1등 하면 리더 하면서 머리 아프면 되는 거고 아니면 1등 아니면 공부하고 고민하고 사유하면서 그냥 나아가면 돼. 일가를 해줘야죠.
어른들이 철학이 없으니까 젊은이들이 죽잖아요. 아까운 우리네 조카들이, 동생들이. 정리해볼게요. 물론 제도권, 교육의 제도상 허점은 있어요. 이 제도를 수정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몫이죠. 제도는 2부에서 아주 신랄하게 씹어요. 학문과 공부는 소중한 것이다. 아이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 제도는 꾸준히 비판하고 수정해야 한다. 이건 어른들 몫이다. 아이들이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제도를, 교육상 현 제도를 무조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교통정리는 해야 된다고요. 교육자, 학문을 전달하는 것은 숭고한 직업이다. 그러나 직업이 숭고한 거지 사람은 함량 미달도 꽤 있다. 이건 이잡듯 뽑아내서 직업을 바꾸게 해야 된다. 간혹 벌도 줘야 한다. 이잡듯. 옛날에 이는 터트려서 죽였어요. 하지만 숭고한 직업을 가진 사람은 대체로 괜찮은 편이니까 소방관, 간호사, 외과의사, 교사들을 일단은 존경해라. 이 정도로 가르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험을 잘 보려면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기교가 필요하고 연습 단계도 거쳐야 돼요. 다채로운 문제로 뇌를 자극해야 하고 다양한 식견의 선생님들도 만나봐야죠. 그렇게 해야 2레벨의 식견과 깨달음의 영역까지 가는 건데 그럴 여건이 안 되는 저는 최선을 다해봐야 이 1단계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점수가 안 나왔는데 그래도 중2, 중3, 고1, 고2 꾸준히 쌓다 보니까 내내 헤매다가 고3 막판에는 상당한 정도까지는 올라갔죠. 그게 운도 작용했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된 곳이 사립학교였는데 선생님들의 실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일부 명문학원 선생님들을 초빙해서 학교에서 수업하시게 한 경우도 있었고 열정도 있으셨고요. 덕분에 학원 교육을 받지 않은 저도 열심히만 하면 웬만큼은 끌어올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뭐 대박은 아니어도 그래도 엔간히는 올라가요. 그때 당시에 저희 등수가 전국 단위로 나왔었는데 전국 80만 명 중에서 그래도 한 3,000등까지는 가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늘상 들어갔던 건 아니고. 독서실 다닐 돈도 없었고 학원은 뭐 엄두도 안 나고 심지어 집에 전기가 끊길 때가 많았는데 한 번은 시험 전전날 전기가 끊겼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10원짜리까지 다 털어봤더니 1,000 몇백 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랬던 적도 있었을 정도니 실상 우리에게는 항상 생존이 문제였어요. 어머니도 일을 구할 수가 없어서 맞벌이가 불가능했죠. 중2부터 고2까지 아버지랑 공사 한 20개 한 게 다인데 그냥 그거 갖고 먹고 산 거예요. 고등학교 들어가고 나서는 주말마다 학교를 개방하길래 학교 교실에서 주말 자습을 했죠. 아마 가을? 혹은 선선한 여름쯤 됐을 거예요. 수학 정석을 풀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이걸 왜 풀어야 하나? 하고 싶다, 아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지금 정석 문제 하나 푼다고 2-3시간을 보내는데 이러다가 갑자기 일거리가 생기면 간판을 만들건 목수 아저씨랑 일을 하건 다른 세상, 다른 장소, 다른 복장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다른 환경에 들어가서 완전히 다른 나의 표정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왜 그 일하는 표정이라는 게 있어요? 일하는 마음 자세라는 게 있고 세기발랄하게 치열하게 머리를 쓰면 10시간, 20시간 못 버텨요. 계속 움직일 수 있으려면 마음을 닫아야 해요. 다소 무표정하게. 그래야 좀 가라앉은 마음으로 차분하게 그렇게 있어야 일관된 속도로 힘을 쓰게 되기 때문에 밤새 작업하면서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공부는 그것도 특히나 실력정석 문항 그놈의 건 한 문제 풀려면 상당한 집중력과 재기발랄함, 기발함을 동시에 발휘해야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건 잘 먹고 잘 자고 뭐 잘 살고 뭐 이래가지고 힘 남아도는 놈들이나 하는 거지. 이렇게 갑자기 타의에 의해서
완전히 다른 나로 여차하면 바뀌어야 하는 대기를 하고 있는 내가 이거 풀어서 뭐하나? 저는 너무 다른 환경에서 허덕이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을 알고 있고 언제건 일거리가 생기면 갑자기 바뀌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 좀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낑낑거리면서 한다고 내 인생이 바뀔까? 누구든 답을 줘. 왜 이렇게 내가 오락가락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게 의문이었죠. 아까 말한 10대들이 하던 고민과 결은 같죠. 차이가 있다면 저에게는 의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답도 제가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정석 맨 앞을 펼쳐봤어요. 엄청난 충격과 감동을 받은 머릿말이었죠. 문제를 풀면서 답을 찾는 그 과정 자체가 논리를 쌓아주고 사람을 지식으로 이끈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서 이 대본을 쓰다가 지금 다시 찾아봤어요. 비교적 맞는 기억이었던 것 같고 똑같은 말을 지금 제가 제자들에게 하고 있어서 찾아본 바로 지금 이 순간 엄청 놀라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니 그때의 감격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수학은 논리적 사고력을 길러준다. 추리와 판단의 발판이 되어 일생을 좌우한다.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 아닌가.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이 자체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계속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찾은 거라고요. 학생이라는 신분을 걷어차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찾은 거죠. 여전히 공부해도 되는 허락을 받은 거예요. 밤새 무표정하게 기계처럼 움직이는 지옥 같은 것이 일반인의 삶이다. 그건 싫었어요. 아무리 쉬지 않고 공부만 해도 일정 정도 이상의 성적은 안 나오니까 공부로는 미래가 없는 것 같고 어린 마음에 늘상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때인지라 사회생활도 싫고 공부 결과도 신통치 않으면 세 번째 선택지는 자연스럽게 죽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 제게 학생으로 살아가야 할 메시지를 준 거예요. 학생으로 계속 살아있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거죠. 꼭 1등, 10등, 100등 못해도 돼. 추리와 판단의 발판이 되어 일생을 좌우하는 공부를 하는 거니까. 지금 공부해 놓는 게 다 일생에 도움이 되니까. 일생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해도 토닥토닥 해주는 것처럼 보였죠. 그땐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시나요? 답은 주변 가까운 곳에 있다고들 하는데 그건 정확한 말은 아닌 것 같고요. 한계에 도달하면 뭐든 답을 찾게 마련이고 눈에 띈 많은 게 답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게 맞는 말 같아요. 근데 그렇게 도처에서 답이 될 만한 거리를 찾기가 이렇게 쉬운데 그럼에도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삶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 청소년들은 정말 어둠밖에 없어서 삶의 힌트를 단 하나, 딱 하나도 찾을 수 없어서 그런 선택을 했을 텐데 상상해보면 너무 마음이 메이죠. 그리고 가끔은 나만 살아서 죄송하죠. 뭐 어쨌건 저는 그때 정석의 그 문장을 믿었어요. 철떡같이 믿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그 말을 믿기로 선택한 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음식, 의류, 댄스, 무용, 미술. 그중에 진짜 이 영역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서열과 순위에 좌절해서 채 연글기 전 어린 청소년들이 급하게 이 세계로 도망치듯 돌입하는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듣고 보기도 해요. 하지만 막상 그 세계에 가보니 여기도 이 기술들을 마스터하는 데는 정말 토 나올 정도의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하는 시간, 숙려의 기간을 갖죠. 보통 그 시간은 5에서 10년이에요. 지나고 보니 결국은 성공을 했다 뿐이지 공부를 학창시절에 공부를 꾸준히 했다면 이 사람은 아마 사회에서 배우는 시간을 줄였거나 더 높이, 더 깊이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공부를 하면 지력이 높아지니까요.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근본적 사실이에요. 공부를 오래 할수록 연역적 사고력이 좋아져요. 이쯤에서 공부의 정의에 대해 한번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어떤 공부건 전부 지력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공부는 세상에 나와서 배우고 연구하는 모든 것을 의미해요.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굳이 표현하자면 제도권 공부라면 예체능, 용접, 요리, 중장비, 세금, 고기, 미술, 의류, 설비, 미용 전부 연구와 공부가 필요한 영역이죠. 이 업계에서 성공할 것 같은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치열하게 공부한 초보 시절이 있어요. 당연히 이 과정도 전부 공부죠. 고깃집 사장이 되려면 연구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데요. 당연히 모든 공부가 지력과 통찰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죠. 공부에 귀천은 없어요. 제 생각에 제도권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적 공부는 20대를 대비한 뇌 쓰기 연습의 역할이 큰 것 같아요. 청년이 되어서 하게 되는 본격적인 직업을 위한 공부 또는 대학 생활을 위한 공부를 위한 틀 닦인 거죠. 여담이지만 그래서 저는 요식업 프랜차이즈를 별로 안 좋아해요. 업주에게서 직업과 생존을 위한 본격적인 공부와 연구의 강제성을 빼앗아 가거든요. 자신이 하는 업종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스스로 찾아서 익힌 게 아니기 때문에 자생력이 사라지고 위기에 변화롭게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그 능력은 본사가 쥐고 있죠.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본사의 주도에 따를 수밖에 없게 돼요. 좋은 본사, 착한 지점장을 만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 본사가 쳐놓은 벽 때문에 무력감을 느끼게 되기도 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해요. 사람이 얼마를 벌건 다른 환경이 얼마나 좋건 무력감을 너무 오래 느끼면 자아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면 죽어요. 결국에는 모두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어떤 공부를 해도 좋은데 가급적이면 중고교, 의무교육 때부터 뇌를 담금질하며 꾸준히 괴롭혀서 자극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아는 게 많고 지혜가 쌓이면 장악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고 그럼 위기가 닥쳐도 다른 국리를 해낼 수 있고 자신감과 여유가 있으면 무너지지 않아요. 아까운 사람이 죽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중고교 학문을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공부를 하면서 점점 지력의 통이 커지죠. 이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있어요. 1번, 공부의 통은 처음부터 사람마다 다르다. 2번, 공부의 통은 무조건 공부의 자극이 고통스럽게 다가올 때만 커진다. 3번, 공부의 통 속은 비어있다. 통을 채우는 것이 성공의 순간이다. 4번, 통을 키우는 요령과 물을 채우는 요령은 같다. B가 A보다 큰 통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시작할 때의 공부 기량은 더 좋았던 거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원래 시작은 모든 게 불평등해요. 시작이 다른 건 받아들여야 해요. A는 단어 25개 암기가 3시간이 걸려요. 너무 괴로워요. 괴로운 걸 참아서 커졌죠. B는 그 정도로는 꿈쩍도 안 해요. 통이 커진 A도 이제는 50개는 외워야 좀 고통을 느껴요. 75개가 되니까 둘 다 커져요.
처음부터 75개를 외웠다면 B는 커졌고 A는 견뎌서 단박에 커지거나 고통을 못 이겨내서 포기했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해와 습관화의 과정을 거쳐서 식견을 얻으면 통의 색이 바뀌어요. 레벨 2의 황금색 통은 밑이 좀 얕아요. 그래서 통을 가득 채우기가 좀 수월해지죠. 저마다 각자의 다양한 레벨과 크기의 통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요. 그런데 사회에서는 직업마다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통의 크기를 제한하고 있어요. 의사의 세계에서는 통이 크기를 바래요. 그래서 통의 크기가 큰 것을 가진 사람들이 의사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긴 하죠. 하지만 통이 워낙에 크니까 워낙 많은 물을 부어야 하기 때문에 확실히 제빵사보다는 훨씬 많이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채우는데 수년이 걸리죠.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에는 레벨 2의 통을 가진 사람이 시작선에 많이들 서요. 그리고 그쪽 업계의 사람들도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해주길 많이 바라죠. 간혹 레벨 1의 통을 들고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는 근성으로 다 채워버리죠. 특이한 경우죠. 하지만 그래도 통이 작으면 애초부터 시작선에 세워주지 않아요. 4번에서 얘기했죠. 통을 채우는 요령과 물을 채우는 요령이 같기 때문에 고통을 통해서 통을 키워본 경험을 많이 가졌던 사람은 물도 금방 채워요. 날 때부터 큰 통을 가졌기 때문에 키워볼 경험이 별로 없었던 사람은 채우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요령이 없으니까요. 이 영역까지 오면 결국은 공평하죠. 물론 사회에서 직업과 직접 관련된 물을 채우는 행위를 하면서 통을 키울 수도 있지만 그러면 2배는 힘들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중고교 시절에 통 키우기 연습을 하고 청년이 되는 게 좋아요. 당연히 공부와 부의 상관관계,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하려면 필연적으로 읽어야 되잖아요. 한글을 읽건, 영어를 읽건, 숫자를 읽건, 공식을 읽건. 읽어내는 행위, 함축적인 기호들을 해석해내는 게 읽는 거죠. 그런 것에 익숙해지면, 그런 행동들에 자꾸 반복을 하다 익숙해지면 나도 그렇게 함축성 있게 글도 쓰고 말도 하게 습관화가 진행되죠.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길다, 복잡하다, 뭐라는 거야. 여기서 그치지만 어떤 사람은 삶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공부를 하다 보면 사고력, 이해력, 식견 이런 것들이 좋아지긴 하는데요. 덤으로, 보너스 같은 덤으로 말, 글, 숫자 등등을 읽는 능력이 뛰어나져요. 일단 이게 돼야 공부라는 걸 할 수 있다 보니 자연스레 발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제도권 공부를 하다 보면 지식을 그 논리정연하게 함축적 용어로 압축해서 정립해 놓은 지식을 깊이 파게 되잖아요. 근데 설령 못해도 내가 입게 되는 피해는 없어요. 최고죠. 피해가 없다고요. 1등하지 못하면 10등하지 못하면 피해를 입는 거나 마찬가지야 라는 건 여러분이 스스로 만든 메커니즘이죠. 언제 1등 맡겨놨나요? 내가 1등 못하면 내 걸 뺏긴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성적이 안 나와도 빼앗긴 것도 없고 피해를 입는 것도 없어요. 근데 비록 성적이 안 나왔다 할지라도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성적은 안 나왔다 할지라도 열심히 들여다봤던 경험 때문에 국문, 외국어 공식 이런 것들을 읽는 능력이 좋아졌다면
당연히 사회에서 다루는 실무 기술적 측면의 말이나 글이 쉽게 읽혀요.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요? 지식은 결국 연계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다시 당연히 읽고 자신만의 식견으로 풀어낼 수 있는 범위가 넓고 깊을수록 남들이 못 보고 못 읽는 것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특정 정보를 독점하는 거, 그게 바로 부의 본질이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소수만이 독점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싶으면 언젠가 내 손에 들어올지 모를 그 정보를 읽어낼 수 있는 지력과 눈을 키워놓아야죠. 누구나 기회가 온다는데 반드시 나에게도 인생을 바꿀 고급 정보, 지식이 들어올 때가 있을 거예요. 나의 식견이 부족해서 그것을 놓치면 부자가 못 되는 거죠. 근데 읽어낼 수 있는 공부통이 작은 상태로 청년이 된 사람은 그가 읽어낼 수 있는 지식의 복잡함에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이상은 못 올라간다고요. 그럼 다룰 수 있는 지식의 복잡함에 차이가 생긴 거잖아요. 이를 우리는 계층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다룰 수 있는 지식의 크기와 깊이를 수치화시켜 놓은 게 굉장히 많은데 그중 하나를 우리는 소득격차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대학 가서 놀란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학과 교수님들의 수업이 놀라울 정도로 재미가 없다는 거. 이 정도면 재능인데 어떻게 같은 말을 이렇게까지 단조로운 음성으로 쉬지도 않고 3시간을 말할 수 있지? 진심으로 놀랐어요. 어린 제 눈에는 몇몇 분을 제외하면 하나같이 삶에 대한 긴장감이 너무 없거나 오만하거나 둘 중 한 부류로 보였죠. 그땐 제가 한창 치기 어린 나이였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물론 오만한 건 저였죠. 두 번째로 놀랐던 건 도서관이었어요. 도서관을 갔었어요. 거기서 놀랐던 건 책을 보는 게 무료라는 거. 나는 책을 살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 내내 친구들 수험서 다 본 거 빌려서 수능 공부했었는데 수능 첫 해라고 그나마 책도 별로 없었는데 책을 무료로 본다? 이건 낙원이었어요. 그리고 시원했죠. 따뜻하고 시원하고 책을 위한 배려였을 텐데 책이 손상되지 않아야 하니까 모든 건물 중에 도서관 열람실이 가장 쾌적하더라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옛날이었으니까 DVD도 대여해줬어요. 학생증만 있으면 랩실에서 그거 보기도 하고 공부도 하게 해주고 낙원이었죠. 술을 많이 먹건 뭘 하건 항상 오전 7시엔 도서관에 앉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날 빌려둔 책을 보다가 열람실이 열리면 책꽂이들 사이에 있는 구석, 제 전용석에서 책을 봤어요. 신입생 때 목표를 하나 정했었어요. 이 도서관 내에서 학문 영역을 내 나름 정하고 각 영역별로 쉽게 쓴 것 같은 책을 10권씩 보고 졸업하자. 한 20개 정도 분야를 나눴어요. 천체물리학, 고대사, 문화인류학 등등등등. 보다가 어려우면 포기하고 딴 거 보면 되고 무료인데요 뭐. 그때 책고르는 요령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책은 너무 얇은 걸 찾으면 안 돼요. 얇은 건 지식이 압축되어 있어서 읽기가 힘들어요. 적당한 두께가 좋아요. 너무 두꺼우면 서론이 긴 경우가 많아요. 두께로 1.8cm 정도가 제일 좋아요. 쥐었을 때 감촉도 중요해요. 책을 반으로 김밥처럼 말았을 때 부드럽게 말리면 좀 오래된 거고요. 새 거는 빳빳한 거예요. 오래된 책이 길이 들어서 책상 위에 펼치고 손으로 꾹 누르고 있지 않아도 편하게 볼 수 있어요. 책이 바래진 정도도 중요해요. 옆날을 봤을 때 많이 바래지고 손때가 묻었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대학생들은 책을 잘 안 봐요. 사람들이 많이 봤다는 건 리포트나 과제용으로 적절한 책이라는 거죠. 요새야 인터넷으로 하지만 당시엔 다 책에서 발췌해서 옮겨 써갔잖아요. 그런 책들은 되게 정리하기가 좋게 되어 있지 재미는 없어요. 저는 중고교 시절 포기하지 않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고기에서 단련을 하고 이제 마음에 드는 책을 실컷 읽게 된 순간 내가 한 판단이 옳았다라는 희열감에 수시로 짜릿했었어요. 이게 처음이 어렵지 일종의 임계점을 넘기면요. 그게 그 임계점이 제가 1강 제일 서두에 학생들한테 말하는 수업 일부를 영상에 넣어서 전달하고자 했던 건데요. 많은 지식들이 한데 뭉쳐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요. 그러면서 굉장한 식견을 알려주죠. 그 정도까지 가면 뭐 제도권, 학문에서 배웠건, 전공 공부였건, 뭐 기술이었건 영역의 구별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글을 읽고 있는데 이 저자가 쓴 이 함축적인 한마디가 쓱 넘어가는 이걸 딴 사람들은 못 알아챘을 것 같은데 그때 기분 되게 좋죠. 엄청난 희열이죠, 사실은. 글을 읽는 동안에 바바박 터져요. 희열이. 되게 놀라운 맛이죠. 이걸 어떻게든 전해드리고 싶은데 소고기에 비유해 보자면 맨날 한우, 유구 이런 것도 아닌 질기디 질긴 젖소, 우둔살만 것도 갖다가 구워 먹다가 돼지고기, 항정살을 씹었을 때의 맛이랄까? 펑펑 터지죠, 육즙이. 그리고 지방도 팍팍 터져요, 씹을 때마다. 그래서 입속이 따뜻해지는 바로 그때 그 순간이랑 비슷해요. 이게 설명이 적당하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모두 1등하지 않아도 돼요. 아니, 아예 등수를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지식을 쌓아가는 순간, 지혜가 되는 순간 그 터지는 희열감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보상을 줘요. 그때가 조금씩 다를 뿐이죠. 당장 주식으로 부자가 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산 땅이 당장 초대박이 나지 않아도 돼요. 지금 M2 화폐와 물가 상승률과 선물 지수와 유가, 외환시장, 베트남 개혁, 수에즈 운하 이런 전 세계 국내적 배경 상황들이 내가 산 서울시 직하동의 직하 아파트 201호 내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연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가슴 뛰는 일이 아닐까요? 비록 예측이 틀려서 당장 오르지 않아도 나는 아무도 훔쳐갈 수 없는 나의 식견을 쌓아가고 있는 거니까 이거야말로 아파트, 땅, 주식보다도 정말 진짜 움직일 수 없는 부동산이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이기려 하지 말고 배우면서 나가봐요. 그러다 보면 좋은 때가 오겠죠. 그러다 보면 좋은 때가 옵디다. 그건 내가 보장해요.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의 끝입니다. 저 열심히 2부 대본 쓰고 있어요. 길게는 안 걸려요. 2부에서는 제 인생의 여자 3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정치와 교육 얘기도 할 거고요. 많이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 곧 또 봐요. 안녕.